변호사님들 많이 오셔서 이 법전인데요. 그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저 보시 붙은 놈들,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저 하려면은 율법전서를 달달 외우는 거 외에는 뭐 공부한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그 뒷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율법전서를 달달 외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시험 볼 때 법전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보시 볼 때.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빨리 찾는 연습을 하는 건데, 다음 법전에 이제 헌법이 당연히 수록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저기 미군정이 우리나라에다가 제시했던 헌법 초안이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미군이 일본에다가 주시고 우리한테도 주지 않겠어요. 이거는 원고지에다가 위에서 아래로 쓰는 원고지 잘 못 보셨을 텐데, 저희 법대 다닐 때만 해도 여기에다가 많이 썼습니다. 시험 답안지도 여기다 써서 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쓰던 원고지인데 위아래로 이게 현민 유준호 선생이라고 계시죠. 유준호 선생께서 작성한 헌법 초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1조가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조는 국가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발한다.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인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유준호 선생 빨갱인가요? 이 유준호 선생은 좀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친일파라고 평가하실 정도로 우익 인사거든요. 해방공간의 대표적인 우익 우파 지식인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제가 드리는 질문이 우리나라 이름은 왜 대한민국입니까? 이거부터 여쭤보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법전에서 헌법을 찾으려면 히읗을 찾아오면 안 나오고요. 디귿에서 찾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대로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지읒에서 찾았어야 되겠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 바로 앞에가 무슨 나라였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직전에 국호가 대한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하고 민자 한자 바뀐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제국일 때는 주권자가 황제라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되면 시민이 주권자다라는 말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망했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대한민국인 것이냐? 그건 아니죠. 고려가 망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중려가 되고 절여가 됐느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냥 하는 건데, 그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만드신 분들은 다 대한민국이라고 자연스럽게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때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망한 제국을 우리 백성들이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 다시 만든다, 이런 의미로 대한민국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그대로 국가 권력을 인수하고 재헌국회부터 제대로 된 정부로 기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그냥 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개인 자격으로 김구 선생님부터 이렇게 귀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미군정에서 제대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국호가 당시에 재헌의회에서 투표를 했다고. 투표를 해가지고 1등한 국호예요. 1등이 대한민국, 2등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2등은 고려공화국, 3등이 조선민주공화국. 그래서 2등이 고려공화국인 이유는 그때 당시에 한민당, 한국민주당이라고 있었잖아요. 한민당이 의석이 많았었어요, 재헌의회에서. 한민당 당수가 누군지 아세요? 한민당 당수 김성수 씨가 한민당 당수였습니다. 근데 김성수 씨가 설립한 대학 고려대학, 그래서 고려공화국. 네? 그래서 한민당 출신들이 고려공화국을 지지해가지고 2등이었어요. 고려대학이, 연세대학교는 그 전신이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 의전이어가지고 한 자씩 따가지고 연세대학교잖아요. 고려대학교는 그 전신이 고려전문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성전문학교잖아요. 근데 보성대학이 아니고 고려대학이 된 이유가 김성수 선생이 고구려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고구려도 원래 고려였거든. 그러니까 고려대학이라고 하고 고려공화국을 생각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헌법이 나한테 실제로 지금 내 옆에서 작동하나?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갖고 계셨었는데, 실제로 이게 헌법이라는 게, 헌법재판소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되게 파장이 크구나라고 처음 느끼신 게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위원이었죠. 말도 안 되는 무슨 관습헌법 이런 얘기를 저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이 박근혜 탄핵. 이게 아마 헌법의 위력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을 때 그 위력을 실감하게 두 개 이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헌법이 지금 그 침탈당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헌법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 저는 법을 배웠다는 자가 어디 가가지고 나 헌법주의자다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관님은 건축법주의자고 우리 이광철 변호사는 맨날 재판받으러 다니까 형법주의자고 그런 겁니까? 그 세상에 그럼 헌법의 의미를 제대로나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라는 게 헌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헌법에 대한민국이라고 나오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했지만 저기 뭡니까 그 군대 이름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군대 이름이 뭔가요? 군대도 이름이 있죠. 네, 대한민국 국군. 역시 이 광진 되게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하시거든요. 해군 공부는 어쩌라고 맨날 육군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국군이죠. 그러면 한자 문화권 한자 쓰는 나라는 그 나라의 상비군 이름이 다 국군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은 인민해방군이고 북한만 해도 조선인민군이고 그죠? 그 나라 헌법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이에요. 그 군대 이름이 이렇게 된 게. 또 있습니다. 최고법원. 우리나라는 뭡니까? 최고 상급심 법원. 대법원이잖아요. 일본도 대법원일까요? 일본은 최고재판소입니다. 중국은 최고인민법원이고. 그 헌법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내 생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생각 없는 사람들한테 지배당한다.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쉬운 문제니까 답변을 좀 크게 해주세요. 도청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도청. 도지사. 네. 시청은? 시장. 군청은? 군수. 면사무소? 면장. 그죠? 구청은? 구청장. 이 중에 하나는 잘못된 말입니다. 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구청의 책임자가 구청장이죠? 예? 네. 아니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또 아니라고 하니까 또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니 광주구청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청의 책임자인 오세훈 씨는 시청장이어야지. 구청장이 맞는 말이면. 그죠? 도청의 책임자는 도청장이어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도지사라고 하잖아요. 자, 면사무소의 책임자는 면사무소장이어야지. 왜 면장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들이 다 틀린 말이 아니면 구청장이 틀린 말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살면은 그게 다 당연히 그런 건 줄 안다니까? 제가요,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형용화시키는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합니다만 요거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조선은 유진호 선생은 이제 우리가 조선이라는 국호가 되게 익숙하고 오래된 왕조였으니까 조선이라고 했다고 치고 왜 인민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촛불광장에서 불렀던 대한민국 헌법 1조라는 노래에 지금 헌법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민하고 인민이 지금 다르죠. 넘겨주세요. 이게 백성, 신민, 국민, 시민, 인민 이렇게 다 있는데 다 다른 말이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이 무슨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나라라고 해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틀린 말씀이에요. 백성이라는 건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을 말하는 거고 신민은 신하와 백성. 신민에는 양반도 포함되는 거죠. 귀족도. 그 다음에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고 시민은 국가의 주권자고 인민은 사람 그 자체를 말한다. 인민과 국민의 차이는 인민은 인권의 주체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고 인민인데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이 이게 이제 항상 시비가 걸리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벼락바위에 새겨져 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 말 때문에 노무현 시민학교라는 게 운영되고 있고, 제가 노무현 시민학교에 주최하는 강연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가니까 한 분이 손을 들고 시민학교라고 좀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기장 군민은 사람도 아니다. 시민들끼리만 나라를 하는 거냐. 아무리 우리나라 도시화가 진행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시민하고 이 시민이 다른 시민입니다. 네, 유시민의 시민도 다른 시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말씀드리는 시민은 어디서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 1789년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면서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혁명이 벌어지잖아요. 그 이름이 뭘까? 프랑스 대혁명을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연결시켜서 보시면 프랑스가 나라 이름이면 프랑스 국민혁명이라고 해야 맞고, 그죠? 파리 시민혁명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행정구역으로 따진다면. 근데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고 각성한 사람, 내가 국가의 주인이라고 각성한 사람, 이게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나라는 시민의 나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라다. 백성의 나라가 아니다. 백성은 피지배자들이 모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국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은 이게 전통적으로 그 우익의 용어인데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이 뜻 자체가 국가의 구성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있어야지 국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뒤로. 예. 여기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더더욱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러면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는 건데 국민이 먼저 해가지고 나라의 권력을 받는다, 이게 안 맞는 말이라고요. 인민이 맞죠. 그죠?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 거기서 권력을 부여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민이라는 말을 썼다. 근데 이게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회과학에서 쓰지 못하는 단어가 된 거죠. 그 인문학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속상해하시는 단어는 동물을 지금 저희 애들만 해도 동물하는 말 절대 안 쓰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 어깨동물하는 그 잡지도 있었고 정수장학회와 관계 있는 유경재단에서 발행하는 그거 있었죠. 그 다음에 동무들아 오너라 나와라 달 따라가자 이런 노래도 있었고. 근데 지금 동물하는 말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이걸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나 내용 안에 법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음 우리는 그러면 지금 시민이냐? 여기 보시면 지금 박지만 씨의 등남을 구미 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2005년 9월이면 참여정부 때입니다. 이게 실제로 구미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경축 정수장학회 친손자 출생.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박성호 선생이 뭘 앞으로 꿈꾸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선거를 나가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성호 씨 큰일했다 득표 이렇게 써야 된다. 이분들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민 시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시민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제가 가는 데마다 이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썰렁하게 반응 안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이거 딱 뜨는 순간 막 이러시거든요.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안 좋은 눈빛으로 보면서 야, 저 새끼는 하다 저런까지 만들어 갖고 다니는구나 설마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걸렸죠. 근데 청주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한 분이 여성분이고 한 50대 60대쯤 돼 보이시는 여성분이셨는데 어머야? 저기도 걸렸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구미 말고 걸릴 때가 또 있어요? 그랬더니 옥천에도 엄청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수장학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정범태라는 사진작가가 찍으신 결정적 순간이라는 작품인데요. 1961년도에
세계적인 사진전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받은 겁니다. 최고상. 6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현대사의 역사적으로 5.16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쿠데타만 일으키고 나면은 무슨 옛날에 잡상인 단속, 뭐 깡패 단속, 그다음에 부정축제 환수 뭐 이런 것들을 벌이잖아요, 군인들이.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그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아이를 이제 키우는 분인데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날품팔이라고도 하고 그 잡상인이라고 길거리에서 이제 뭐 갔다가 파시는 이걸 하다가 그 단속에 잡혀가지고 그거 한병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박 3일 동안 갇혀 계시다가 이게 군법회의 법정입니다. 당시에 이제 계엄하니까 이제 동네 엄마들이 애를 봐주다가 엄마가 재판받는 날이니까 엄마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려고 애를 데리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인정신문을 하잖아요. 이름 말씀하세요, 주소 말씀하세요 이럴 때 이제 엄마 목소리가 들리니까 얘가 저 뒤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마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찡한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려서 이제 그 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말하자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법이라는 게 사람을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걸 상징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대로 해야 된다. 권력자가 얘기하는 법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안 되는 거죠. 이분은 석방됐거든요. 지금 여기 정경심 교수 조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바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다음. 왜 전에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5년에 히트쳤던 회전의자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아시죠? 모르는 척 하실 겁니까? 연습 오래됐다고 할까봐 아시잖아요. 대답하세요. 한동훈입니까? 아시죠 이거? 여기 좀 보세요. 후렴구.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아 억울해서 출세했다 출세를 했다. 이 우리나라 히트 가요였단 말입니다. 이 이데올로기 출세 이데올로기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는 뭐 출세는 어디까지가 출세인지를 제가 해보려다 모르겠더라고요. 저 출세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가 끝인가 모르겠어요. 출세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욕망, 이 욕망이 지금 정부를 낳고 우리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단적으로 애가 이제 연초가 되면 취약통지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취약통지서를 받고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귀하니까 반가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도 있고 막 대견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근데 또 광고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아이 하나가 학교를 가면 평균 9명이 선물을 한대요. 걔한테. 그게 이제 아빠 엄마 빼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뭐 옆집 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9명이 보통 선물을 하는데 그 9명이 뭐 모자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필통도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그냥 주지 않죠. 절대로. 아유 우리 성호가 벌써 커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가서 이모가 정말 대견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주문을 해요.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이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수준이에요. 그냥 주문을 외운단 말이죠. 그러면 애는 내가 어찌 보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문턱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제일 갖고 싶은 선물을 주면서 맨 처음에 나한테 얘기한 거야. 부탁한 거야. 그죠? 삶의 지표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이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이 정부 사람들 이렇게 뻔뻔하지? 왜 반성할 줄을 모르지?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장이 안 돼보셔서 몰라요. 그 입장이 되면 반성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했던 대로 나는 살아서 여기까지 왔거든. 그 길을 밟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세칭 엘리트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교수, 법조인, 의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모범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거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고 시험을 잘 찍으면 우등생이 됩니다.
아까 제가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그 의미가 선명하다 그랬잖아요. 우등생 반대말이 뭡니까? 열등생, 모범생 반대말,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던 저 같은 사람은 학생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됩니다. 절대 권력자인 선생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가지고 숙제 검사도 하고 대신 때리기도 하고 떠든 사람 이름 적고, 그죠? 그걸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판사 검사가 돼가지고. 그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저는 사실은 그런 법률가에 대한 이유 없는 환상을 확실하게 깨뜨릴 수 있는 사례가 등장했다. 무슨 학력고사 수석에다가 뭐 사법시험을 어쨌다고 하는 그 현재 국토부 장관이 대선 국면에서 라디오 방송에 나가가지고 자기 와이프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하면서 앞에 사람이 나가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하는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법대 나온 검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예전 분들이 KS 마크라고 칭했던 경기고 나와서 서울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로서 누구처럼 뭐 구수나 이런 것도 안 하고 판사로서 승승장구했던 최재형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그 본인의 어떤 내부 면목을 알려진 사진 기억하십니까? 사진? 잊어버리셨어요? 명전의 국민이네요. 예. 아들 며느리 쫙 모아가지고 식탁에서 애국가 부르고 국민들이 하는 거. 그거를 본인이 홍보용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누가 어디서 빼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황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딴 세상을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뭘 잘못했냐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걸 노리는 건 아니죠. 잊어버리는 거. 며느리들이 편지까지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완전히 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 나는 옛날에 그렇게 정해준 대로 그대로 올곧게 살아왔는데 열등생이자 문제였던 것들이 부러워서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건 질투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계속 살면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외모나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학벌을 얘기했거든. 아, 우리 아무개가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집안을 빛내고 얘는 나중에 꼭 서울법대를 들어갈 거야. 진짜 서울법대를 들어갔네. 그러더니 고시를 빨리 붙어가지고 출세를 해서 집안을 일으킬까. 진짜로 붙었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옛날에는 집안에 그 종친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행사가 있어도 어르신들이 얘가 가서 어른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죠. 우리 집안을 빛낸 인물이라고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지점에서 도대체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인생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학교 가는 애가 있으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김건희 여사의 경우를 볼까요? 예전에 이 김건희 여사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설마 없겠습니까? 많아요. 네. 너무 이쁘대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예전에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생활그룹부에다가 적으려고 장래희망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한 60%는 희망이 똑같았어요. 현모양처. 그러면서 집안의 여자 어른들이 딸내미 그 귀여운 딸내미한테 하는 얘기가 여자 팔자는 남편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우리를 빚었던 그 급훈이죠, 급훈. 1시간만 덜 자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게 여고에 붙어있던 부분이고, 그죠? 남자 학교에는 뭐가 붙었습니까? 1시간만 더 공부하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이게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 김아무개 씨 같은 분이 걸어오신 길을 보면 남편을 만나서 팔자를 붙인다는 일념으로 사실은 지금 남편이 몇 명이었느냐에 대한 학설 대립이 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트랙대로 사실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사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정점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을 해. 저거 뭐냐고 막 코끼리 2마리라고 그러고. 그러면 본인 그 듣는 코끼리가 자기 코끼리라고 생각하겠냐고.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욕망이 탄생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욕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또 만난다. 여러분. 또 만난다. 오늘도 제가 법사위에서 우리 훌륭한 한동훈 씨한테 혹시 보셨습니까? 오시다가? 네. 그런 사람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 무슨 업체가 있다거나 할 적에 직원을 뽑으시겠습니까? 편의점 알바로도 안 뽑지 않으시겠어요? 면접하러 갔는데 무슨 일 하느냐, 왜 알바를 하려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게 중요합니까? 왜 시간보다 편의점을 하셨습니까? 뽑으시겠냐고. 근데 그게 장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법무부 장관. 왜 이렇게 됐을까? 출세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칭 일국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